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윤상철 전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님 모시고 공짜경제학과 공유경제,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보하는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을 넘어 전 세계를 협력하고 글로벌화 시켜주는 이점을 갖고 공짜경제와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빅테크의 문제나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 문제들이나 데이터 3법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황승현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여당은 경선을 통해 이미 대선 후보를 선출하였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후보 선출을 위해서 경선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수많은 실정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의 화두는 무엇보다 정권 교체입니다. 고통이 큰 만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책보다는 서로 간의 폭로전에만 몰입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황승현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승현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달에 했던 조사입니다. 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조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 신문에서 또 인터넷 언론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하고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조사인데, 특히 밑에 보면 조사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기간. 이건 조사를 5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5일 동안. 왜 5일 동안 했냐? 2,000명을 했고요. 2,000명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이 조사는 설문지가 80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어디에 의뢰받아가지고 어제 오늘 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건 이제 ARS 조사인데, ARS 조사는 설문이 10개, 1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11개에서 남녀, 그러니까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지역,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거기서 벌써 개인 데이터들이 뭐 서너 개 이제 잡아먹으면 몇 개 묻지 못하죠. 또 하나는 너무 길어지면 전화 받아서 끊어버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지금 이 조사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온라인 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응답자한테 휴대폰으로 이제 메시지가 가면 그 메시지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설문지가 보이는 거죠. 그 설문지가 80문항 정도 됩니다. 80문항 정도 되면 거기에 이제 왜 그 80문항이나 많이 했냐,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가치관 조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80문항 정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답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사례를 해야 됩니다. 사례를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기도 하고요. 돈을 직접적으로 뭐 7,000원, 8,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저는 리서치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얼마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면 훨씬 정확하고 훨씬 깊이 있는 심층 조사가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인원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해서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가격이, 이런 조사를 할 때 공식적인 가격이 1인당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명 조사하려면은 4천만 원이 들죠. 4천만 원, 거기서 부가세까지 합치면 4,400만 원. 그래서 이런 조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했던
제가 또 의뢰받아서 했던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는 이제 1000명을 하는데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의 퀄리티도 다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응답률 및 표본 오차가 응답률이 35.8%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ARS 조사는 35.8이 아니고 3.5% 이런 것도 제법 있습니다. 5%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기계 소리가 들리면 끊어버리죠. 근데 보통 받았다가 끊는 거,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빼고 받았다가 끊는 까지 포함해가지고 응답률이 이제 5%다라 그러면 이제 20명 중에 한 명만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답을 하고 어떤 사람이 답을 안 하나, 이걸 분석을 해야 그 샘플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픽업 오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땡겨서 받거나 혹은 안 받거나 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이 조사는 리서치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서치라는 회사가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성인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을 그때 샘플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연령적으로, 또 성별로, 또 학력별로, 또 소득별로 자기들이 골고루 분포됐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10수년 동안 모아놓은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 패널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우리 조사회사 패널로 모시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허락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사는 뭐 40대 여성이다 하면 이제 그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의 그 할당의 하나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리서치 패널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갤럽도 가지고 있고 뭐 한국 리서치 뭐 이런 데도 그런 큰 회사들은 가지고 있죠. 이걸.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 회사의 조사의 공신력이니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서치 14만 명 여기에서 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이 돼서 답을 하면은 이제 사례가 온다는 걸 알죠. 그 중에서 이제 받아서 답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35.8이니까 그러니까 100명 보냈는데 35.8%가 36명 정도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000명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5,500명 정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2,000명이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이다. 그러면 부산에 살고 60대 여성인 사람의 할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럼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1,000명 정도 할 때까지는 이틀이면 하는데, 1,500명 있거든 이틀이면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나머지 500명을 채우기 위해서 3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조사를 할 때 그 이틀 1,500명 모았을 때하고 나머지 500명이 더 모아져 가지고 2,000명 채웠을 때 그 결과가 약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때 중간에 제가 그 데이터를 이제 달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나중에 결과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자기가 한번 들어갔다가 조사를 한 반 정도 하다가 또 바쁘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응답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ARS 조사는 기계 소리가 들리니까 전화를 받아서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길면은 또 귀찮으니까 또 끊어버리고, 또 대답하는 도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녁 먹으라고 부르신다든지 뭐 하면 또 중단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사회통계학, 사회조사 이걸 전공으로 한다고 해서 경희대학에 교수로 뽑혀왔었고 또 오랫동안 이걸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이 조사를 지난 30년 동안 해왔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이런 전국 조사를 선거 때마다 해온 가장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조사를 일반 사람들, 일반 교수들이 또 사회 조사를 가르치는 통계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걸 못하냐면 통계학을 한 데가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를 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사,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자기가 자기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수들이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경우도 잘 없죠. 그런데 이런 전국 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선거 때 주로 하게 되죠. 선거 때 주로 하게 되면 저는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제가 그런 조사를 할 때 뭐 제가 늘 그렇다 늘 제가 뭐 돈을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비용 안 들이고 하려고 저한테 부탁하는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조사를 한 게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도 갖고 또 어떤 조사가 어떻다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또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번호가 뭐 1번, 2번이 있는데 어떤 중간에 빠진 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그 분량에 맞추려고 조금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몇 가지는 좀 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유지해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8월 19일 날 끝난 조사니까 8월 15일 닷새 동안 해서 그러니까 조금 뭐 한 2달 정도 됐습니까? 2달 정도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런 똑같은 조사를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유사한 조사를 1년 전에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 전에 했던 그 자료하고 비교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잘 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45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도 아주 유사하게 그때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뭐 1% 정도 더 긍정평가가 더 많았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54대 45면은 거의 뭐 같다는 거죠. 거의 같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도 같았고 이번에도 같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견고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작년 조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이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고 오늘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조금 더 많고 긍정평가가 조금 더 낮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잘 모르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평가는 잘 모르겠다 좀 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조사 방법 다릅니다. 제가 이때는 온라인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1,500명을 했고 이번에는 2,000명을 했는데 그 1,500명 그 조사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발표하고 강연 다닌 게 뭐 한 20여 차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뭐 한 10여 차례 발표를 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다닙니다. 똑같은 부정평가, 긍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또 부정평가, 긍정평가 45%는 될 만큼 많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전혀 그렇지 않다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평가 잘하고 있냐? 매우 그렇다. 그건 16.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부터 29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긍정, 이게 적극적인 부정보다 훨씬 작죠.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2%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지금은 이제 조사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높이 나오더라고요. 높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15명 1,500명을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데이터를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2, 3일을 더 해가지고 500명을 더 채워가지고 2,000명을 채웠는데 1,500명 했을 때 그 결과하고 2,000명 다 채웠을 때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이준석 대표하고 그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갈등이 그때 이제 원희룡의 갈등하고 이제 갈등으로 변해갔습니다. 원희룡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기한테 뭘 보냈는데 기억하십니까? 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서 어,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갑니다라고 했던가. 근데 그 한 방에 간다 그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 중간에 글로 써놨는데 중간 조사 집계 때 31.7대 31.8로 국민의힘이 약간 높았는데 500명 더해졌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2,000명 다 하고 보니까 1.3이 늘었고 국민의힘이 0.4가 늘었다. 지정당 없다가 2%가 줄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1% 정도 차이가 생긴 건데 1% 정도 차이가 여기 1% 정도 차이가 더 늘었다. 원래는 국민의힘 조금 더 생겼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걸로 나타난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 체제가 됐을 때 그 갈등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 당내 갈등이 이렇게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면 이게 1%가 이쪽으로 빠지면 저쪽으로 1% 가게 되면 2%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권 연장을 바라냐, 정권 교체를 바라냐고 했을 때 정권 교체가 50.5, 정권 연장 27.2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절대로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교체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없죠. 절대 교체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게 27대 50이라고 하면 사실은 따로 분리해 놓고 보면 정권을 절대로 연장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36이고 그러니까 이 표하고 서로 어떤 다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다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 결과를 보시고 정권 교체돼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절대 정권 교체 이 사람들이 36%다 되고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우리 발표 제일 끝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갖고 계신지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상황을 판단하면 어떠냐 이런 거 물었습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빨간색은 아니다. 부정이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긍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높아지지 않았다가 40.4, 높아졌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위상이 높아져 35.3.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고, 연령적으로는 어떻고, 성별로는 어떻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분석을 다 하려면 굉장히 보고서가 방대해지죠. 남북과 사이는 더 평화로워졌다. 이것도 아니다가 45.3, 그렇다가 24.2.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호남이 뭐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 40대, 50대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더 잘 살고 나는 더 행복해졌다. 아까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 좋아졌냐, 이거. 또 세 번째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고 나는 더 행복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나라고 하는 걸 더 넣어보니까 아니다 하는 게 55.6, 그렇다 17.7. 월등하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정부 때보다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또 아니다. 46.4, 그렇다 33.2.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은 그렇다가 37.6이나 됩니다. 아니다가 38.4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식당 모임이나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가 50%나 됩니다. 부당하다가 30%고.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아. 교회 못 가게 하고 식당 막는 거 그거 괜찮아라고 하는 거. 그게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 청와대에서 혹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지? 무슨 배짱으로 교회 예배를 저렇게 금지하지? 무슨 배짱으로 식당 모임을 저렇게 그 많은 그 반발을 반발 측면에 있으면서 저렇게 밀어붙이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조사해보면 식당 모임이나 교회 예배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됩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고교 평준화 정책 지지하고 특목고 같은 거 없애야 된다. 아니다가 36, 없애야 돼라고 하는 게 33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다가 37.5, 아니다가 33.2. 그러니까 이것도 33.2나 이렇게 많이 좌편향 교육 아니야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좋은 질문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3대 3대 3으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성별로 연령별로 뭐 지역별로 소득별로 이렇게 다 분류해 보는 거죠. 분류해 보면 이제 대충 그림이 좀 나옵니다. 그림 좀 나옵니다.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겁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성은 능력이 차별받기 때문에 여성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다가 43이고 필요하다가 29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또 하나, 여성의 임금이 적은 이유는 차별이 아니고 노동시간이 적고 경력이 적고 덜 위험한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가 27, 아니다가 38. 어,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비슷해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국민들 생각은 국민의 평균 생각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페미니즘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연령별로 또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연령별로는 차이가 안 나고 성별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연령하고 성하고 따로 떼내 가지고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2030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아까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권 교체 열망과 별로 관계 없습니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변수하고 다른 변수라고 다 이제 상관관계 계수를 이제 측정해보면 많이 나오는 것은 뭐 0.7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0.15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별 그러니까 어, 여성들이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상당히 이 정부의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예, 어, 어, 찬성하고 있는데 페미니즘적인 그런 마인드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정권 교체 열망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 자, 어,
이거는 지금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걸 그려봤는데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봤는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연령, 성별 그 포지셔닝을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지금 화면이 바로바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자꾸 찾느라고. 선생님 맵은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있는데, 앞으로 돌렸는데, 앞으로 안 넘어가네. 그래서 뺑뺑 돌고 있네. 찾을 때,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30 남성들하고, 2030 여성들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십시오. 보이시죠? 이 Y축하고 X축인데, X축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시장 경제, 왼쪽으로 가면 국가계획 경제, Y축은 위로 가면 자유민주주의, 밑으로는 국가 독재주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특목고, 또, 뭐,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 평준화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국가 독재주의적인 성격이죠. 그 다음에,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옳은 정책이다.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 계획 경제가 아니다고 하면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남성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의 남성이 이제 X축, Y축,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포지셔닝 맵의 제일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제일 가까운 게 남성 20대, 남성 30대입니다. 여성 20대, 여성 30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성 20대, 여성 30대. 자, 여성 40대, 남성 40대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남성 40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남녀 간에.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여성 50대는 여기 있습니다. 남성 50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성 60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누구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고, 통계학자인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일부러 손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다.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20, 30대하고 여성 20, 30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는 같이 식사 못 한다. 같은 상에서. 식사할 때, 식사 마치기 전에 싸움 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들, 60대 이상의 아버지들은 아들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딸들하고는 문제가 많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아냐고. 이게 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40대, 남성 40대는 전혀 문제 없다. 남성 50대, 여성 50대도 큰 문제 없다. 그냥 뭐 살아간다. 여성 60대는 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냐? 여성 60대는. 아무래도 가부장제적인 이런, 그러니까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가부장제적인 이런 환경. 그래서 국가가 뭐 시키는 대로 또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기 좋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성 60대입니다. 그래서 남성 60대하고 제일 유사한 사람이 남성 20대, 30대. 자, 남성 20, 30대가 홍준표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남성 20, 30대가 왜 홍준표를 지지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꼰대, 이렇게, 보수 꼰대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남성 60대 이상. 자, 이거 봐라. 남성 60대 이상하고 남성 20대, 30대 제일 유사하지 않냐? 설명이 됐습니까? 했더니, 잘 알겠다고. 이 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들여다보고 또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60대의 그 아버지들이신데 아들들하고 문제 없으시죠? 딸하고는 문제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일 우측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이 제일 그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여기 있습니다. 정의당이 여기 있고요. 지지정당 없다가 여기 있고 모르겠다가 여기 있습니다. 지지정당 없다 하고 모르겠다가 좀 다른데, 지지정당 없다는 이제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쪽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보다는. 왜 가까우냐면 이 지지정당 없다 이 사람들이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인데,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하면 이 두 개 합치면 요 정도 왔을 텐데, 이 정도 포지셔닝이 왔을 텐데 이 사람들 국민의힘이 미워서 지지정당 없다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정당 없다 한 사람, 이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8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민주당이 잘못하기도 하고, 또, 그 대장동 사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인데, 세월호, 교수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가서 조금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맞추려고 해도 화면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세월호 선체를 기념관으로 만들기 동의한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를 반대한다. 반대한 yes가 이제 이겁니다. 반대한 사람이 많은데 찬성하는 사람도 거의 30% 됩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가, 그렇다가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 당연하다. 아니다가 이렇게 높고, 5.18 위안부에 대해서 법이 정하지 않은 의견은 표면 금지해야 된다. 아니다가 51.3%고,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해야 된다가, 그렇다. 금지해야 된다가 50%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포함 안 시켰습니다만 놀랍게도 이것도 물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판매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김일성 회고록보다는 낮지만 그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올려야 된다가, 그렇다가 55%, 아니다가 22%. 또 이건 또 반대입니다. 세금 제도를 통해서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면 세상을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다가 56.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많은데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 제도적인 것을 사회주의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한테 돈 뺏어야 된다. 이거는 찬성. 그 다음에 그게 내 개인의 이익하고 관계될 때는 사회 제도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익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기본소득과 같은 거, 이런 것들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하면 자기 개인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사회 전체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사회주의를 간다고 이런 정책이 좀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일자리 늘리는 것은 시장이나 기업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렇다가 47%고 아니다 24%입니다. 24%입니다. 그 다음에 재벌이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게 많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가 이제 그렇다가 38이고 아니다 24니까 이것도 더 많습니다. 또 재벌이 정부에서 통제되는 게 옳다 아니다가 42가 되고 그렇다가 28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이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59%가 처벌해야 된다. 아니다 14. 그냥 드루킹 댓글 사건 이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51 아니다가 24.
그다음에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된다. 이게 40.7이 그렇다. 아니다가 29. 그다음에 이 질문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보도도 많이 했는데 4.15 총선의 소송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다. 여기에 직무유기다가 58.2, 아니다가 11.3. 굉장히 압도적으로. 4.15 총선 조작, 여기 특검을 통해 경위가 밝혀진 데가 43.4 대 30, 이것도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힘당 지지자들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여기 극명하게 국힘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 보십시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가 36.8, 아니다가 35나 나옵니다. 이걸 갖고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밀어붙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게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하는 게 50% 넘고 아니다가 뭐 20%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못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는 건 이제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뭐 연령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차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악법 폐지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탈원전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박탈 이것도 그다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것도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된다. 이게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52시간 근로시간 이런 거 이것은 지금이 더 좋다가 더 많습니다. 지금 좋다. 자, 이 조사 결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가 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가 50.5, 정권 연장이 27%.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50.5 중에서 36점 몇 %가 이제 절대적으로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뭔지. 그래서 전체적인 이 조사 결과하고 정권 교체의 열망이라고 하는 그 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항목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항목과 가장 상관계수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쪽이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더 부추기려면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사 기간도 길고, 문항도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좀 더 듣고 싶었지만, 그래서 발제문을 선생님들께서 미트 콘서트 채팅방이나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바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 지금 공유 중지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김병준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 주실 건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황승현 교수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하셨고요. 또 올해 8월 달에 2차로 하셨는데, 물론 표본 수야 뭐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지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바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설문에서도 부정선거에 관한 뭐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간접적인 질문으로 개연성을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쉽게 말해 성향이 그렇게 뭐 1년, 2년 지나도록 확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좌익 또는 우익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거의 스테디하게 계속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 결과는 특히나 작년도 4월 15일 선거는 뭐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여기서 확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방증적으로라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세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4월 15일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딘가 글 쓸 때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과 사회조사 전문가로서 지금 선거 결과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마쳤죠. 그게 뭐 제 표현이죠. 그런데 왜 다르게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포가 이렇게 원래 모든 정상적인 분포는 정상 분포라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 이제 정상 분포인데 그런 분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봉 낙타처럼 이렇게 이제 봉우리가 두 개인 봉우리가 두 개인 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봉우리가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으면 그 중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 것도 있어야 되고 아주 다양해야 됩니다. 그런 분포의 그러니까 모양이.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하나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제 추측으로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분포다라고 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했지.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조사가 안 되고 있죠.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80문항 정도에 되는 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놓고 숙성을 시킬 때 한 2달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또 그때 상황에 따르면 또 조금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게 아까 5개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들한테 또 6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선거재판은 1심 아닙니까? 거기서 결론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이제 손도 안 대고 있는 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직무유기다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60%가 직무유기라고 했고 11%가 아니라고 했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만큼 더 반발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끝까지 이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정권이 바뀌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180 이내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권고조항이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뭐 하려고 만들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들고 그럼 그 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왜 일부러 그랬느냐. 야당 지지자들의 전선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뭐 그랬지 않나 이런 짐작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권 바뀌기 전에는 이거 드러나지 않는다. 제 아는 분들 두 분이나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왜 취하를 했느냐? 돈이 많이 든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든. 그리고 기간이 됐을 때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끌고 나가려면 그 비용이 뭐 1, 2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뭐 억 단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노립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8강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4강 못 올라가 탈락했지만 뭐 황교안 대표가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나 그런 분들도 그런 문제를 이제 인식하게 됐고 해서 정권 바뀌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왜 그것 때문에 국민 갈등이 이렇게 깊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해가지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원하는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신동춘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2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제가 느끼는 여론조사는 지금 황 교수님이 주도해서 만든 여론조사하고는 지금까지 굉장히 그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지금 오늘 나온 뭐 부정선거니 대북 문제 이슈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 것들이 저는 뭐 분노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황 교수님 같은 양심적인 여론조사가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됐었으면은 국민 여론이 많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 됩니다. 저 김병준 교수님이 그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기에 이제 여세를 몰아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데 사실 그 이제까지 이렇게 여론조사나 뭐나 처음으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선 통계적으로 뭐 우주적인 확률이라고 하고 사전 선거 비율이 서울 경기에서 63대 36으로 일치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인데 이게 지금 제도권은 정부 여당에서 철저히 차단이 됐고 심지어 국힘당에서도 황교안 후보 빼놓고는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여론 조중동 자체도 이거 거론을 않고 대부분이 뭐 논객들 있잖아요. 조갑재 씨 등도 상당수가 이거를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무슨 뭐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론은 국힘당 야당한테 유리하지만은 부정선거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황 교수님이 힘을 내셔서 계속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특히 부정선거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 오늘 발표 안 한 것 중에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다 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다 뺐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근데 주제가 좀 달라서 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건전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중 생각, 반북 뭐 이게 굉장히 크고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취소했는데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으로 80% 가까이가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강원도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35%가 찬성, 25% 정도가 반대. 그건 이제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죠. 중국 차이나타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수 성향이 아직도 많다. 이제 그런 측면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막지 않으면 다음 선거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한 표 그러니까 행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음 선거 때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위 말하면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출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파 단체들이 연합해서 돈을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출구 조사를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구 조사와 실제 조사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전투표 그것도 출구 조사 해볼 수 있죠. 사전투표도. 사전투표 날에 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막상 제가 하는 이런 조사가 뭐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많지 않은 이유가 조사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조사입니다. 또 하나가 캠페인하는 광고 홍보 비용이고요. 그 두 가지에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조사를 못 하는 게 이번에 조사할 때도 우파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조사 비용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어기고 펑크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처음에 7군데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4군데가 낸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사 다 하고 나니까 또 한 군데 또 못 내겠다 해가지고 빠져가 이제 3군데가 이제 나눠내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면 그 비용이 필요하고 하는데 뭐 저도 지치죠. 제가 조사하는 거 둘째치고 돈 모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저쪽에서 장난 못 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한데 우파들이 돈을 잘 안 낸다고 그럽니다. 광화문에서 모였을 때 좌파들이 모이면 한 자리에서 20억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들 모이면 거기서 모금을 하면 5억밖에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또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김희석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뭐 제가 혹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대장동 그 관련한 혹시 그런 이슈는 조사는 없었나요? 그 조사는 오늘 한 조사에서 했는데요. 그 조사를 하면 발표를 조사 끝난 지 24시간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발표할 겁니다. 누가 발표하냐면 내일 아마 그 조사는 펜앤마이크하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하고 그 두 군데서 비용을 내 가지고 했는데 내일 6시에 그 펜앤마이크 뉴스 시간에 대장동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조동근 대표님 말씀 주세요. 지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좀 못 들었는데요. 뭐 그럼 그렇다 치고 그 여론조사 보면 좀 굉장히 황당한 게 많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모범 답안을 아까도 잠깐 뭐 끝부분인데 뭐 시장 경제의 중요성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이제 이번 하나 제가 뭐를 찾아냈냐면은 그 상속세는 다 뭐 필요하다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이게 길을 못 펴요. 그게 뭐냐면 홍라희 여사가 세금을 갖다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 1.4조를 좀 팔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무지하게 큰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상속세가 여기까지 영향이 미쳐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자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런데 상속세를 갖다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라는 걸 알면서 이게 이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반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조금 사회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다 말 들었는데 이해 당사자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좀 질문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특목고를 폐지하자. 뭐 그렇지만은 막상 폐지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온다. 그런데 보면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보면요. 사실은 지금 평준화를 좀 우리가 메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는 가져도 나쁘진 않거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도 나도 투표하는 거야. 뭐냐면 거기에는 자녀를 가진 사람만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관계없는 사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사람들이 특목고를 갈까 말까 보낼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정답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이해 당사자를 이렇게 추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제 언론중재법. 이게 사실 언론중재법이 아니거든요.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냥 A를 쓰고 B를 읽는다처럼 그렇게 너무나 많이 해오잖아요. 보면 이건 언론의 재갈을 갖다 물리는 거지 무슨 중재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언론중재법으로 하는 순간에 뭐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면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용어를 좀 쓸 때 이걸 좀 누가 좀 제안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좀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좀 뭐 좀 혹시 좀 이렇게 산만하다면은 좀 간추린다면은 이해 당사자한테 좁혀서 물어야 된다. 특목고 등등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 언론중재법 이런 식으로
말을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왜곡시켜서 좋게 보이는 거, 이거를 좀 누군가 사전에 좀 심의하고 좀 지적을 하는 통로를 좀 우리가 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시키려면은 산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세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상속세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길을 못 쓴다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 맞아 상속세 왜 이렇게 가혹하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고 금방 반응을 받은 거죠,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 자녀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할 때 자녀 유무도 묻거든요. 네,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제 평준에 대한 의견을 보죠. 그래서 제가 왜 2,000명씩 조사를 했냐면 이제 그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해보려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들어도 한 번 할 때 2,000명씩 조사를 해서 심층 조사를 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자녀하고 평준화하고 관계는 자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따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조동 교수님께 제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백신 주사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디 글도 쓰고 어디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다 판다가 내놔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내야 될 상속세보다도 그러니까 그때 스웨덴이 70% 상속세였는데 주식을 100% 팔아도 그 판 가격이 70%안 된 겁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주식 다 날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죠. 그 아스트라라고 하는 회사를 영국에 있는 제네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해버렸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영국 회사가 됐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스웨덴처럼 그 꼴이 난다라고 하는 거 늘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들이 지난번에 최재형 원장도 상속세 없애야 된다라고 했고 또 홍준표 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상속세 문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조용훈 선생님 그 질문만 받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훈 선생님 이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발표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도 될 수 있고 이제 의견도 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뭐 특목고 저사고 문제라든지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대선에서도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사실 부정선거라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건 0이냐 100이냐 0 아니면 X냐 O의 문제거든요. 이건 부정선거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기문란으로서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항목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 막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이게 그 통계의 어떤 가치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 법에서 위법과 잘못된 그 적법한 걸 가지고 통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이런 통계로서 어떤 의미 때문에 이게 넣으신지 이제 좀 의문이 들어서 리걸 프로세스하고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조사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부정선거라고 의심할 그런 충분한 정황들이 나한테 발견되니까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 그 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또 성향별로 그러니까 지지 정당별로 혹은 뭐 연령별로 혹은 뭐 지역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순전히 그 폴리티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그게 진짜 부정선거가 아닌가, 그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검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뭐 서버를 뭐 압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폴리티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사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을 때, 저는 얘기를 할 때 부정선거다라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6개월 안에 뭐를 판단 내려야 되면 대법원이 증거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절차의 근처에 다가가지도 않은 거, 그것은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질문과 고맙습니다. 또 좋은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도 이미 좀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항승현 선생님 발제문 또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가 잘 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항승현 선생님께서 저희가 정말 정권교체의 분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만 안내해드리고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님 모시고 2030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금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는 잠재적 빚까지 더하면 국가 부채가 무려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에 안정이 아닌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연금, 그 개혁 방안에 대해 알아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